안녕하세요. 한길민법 9강 시작하겠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 기출문제도 풀면서 여러분들의 득점 포인트로 가져갈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차고도 공부하는데 차고도 빈출 문제 영역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자 해당하는지 여부, 다시 말해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서원이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효를. 그 3자가 어떤 내용으로 해당되고 안 되는지를 오늘은 한번 쭉 넘어가시는데 다시 물권법이나 계약법을 공부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니까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부하고 나서 다시 이해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3자 해당되는 부분들,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쭉 넘어가다 보면 아무튼 목적 부동산을 다시 양수한 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표의자와 상대방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새롭게 어떤 목적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자. 우리가 물권법에서 가등기를 공부하니까 가등기도 순위보존 효력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물권 변동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 관련,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저당권을 취득한 자, 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새롭게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자, 다 물권법의 내용인데 전세권도 근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 설정받은 자, 같은 내용들인데 문제 지문이 살짝 다르게 표현되거든요. 가장 전세권, 이미 가장 전세권이죠.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설정받은 자. 그래서 보면 소유권, 가등기, 저당권 이런 표현들 나오면 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제3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양도, 채권 압류 관련 새로운 이익관계자, 계속 같은 내용이지만 이 뉴페이스, 새로워야 됩니다. 새로운 이익관계자가 되면 됩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쭉 같은 내용. 그리고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일단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면 그 구상권 대신 또 채무자한테 돈 달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이익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입니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 양수인. 자, 이 부분 우리 계약법에 나오긴 하지만, 자, 허위 채권 양도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압류 등 한 경우인데 그 사례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그 양도 계약이 허위 표시였던 거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는 제3자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임대인이에요. 을이 임차인인데 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을은 갑한테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달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을이 병한테 이 채권을 넘겨준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병은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허위 표시의 당사자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을과 병이 짠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을과 병의 이 채권을, 이 넘겨진 채권을 A라는 사람이 압류를 한 거예요. 압류 및 추심 명령.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제3자다. 아시겠죠? 제3자입니다. 이 A를 말하는 겁니다. 갑은 허위 표시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 을과 병이 채권을 가장으로 양도한 거죠. 보증금반환 채권을. 자, 이러한 그림인데 3자 관계에 또 새로운 A 등장인데 차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해독하고 나서 보시면 이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쭉 나오는데 파산간제인, 키워드 파산간제인.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은 자주 정답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산간제인, 우리가 뭐 파산법까지 공부할 이유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는 볼게요. 파산간제인 정도만 키워드로 이해하시면 됐는데,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가장 채권을 가짜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파산자가 파산 선고가 된 경우에 파산 간제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왜냐? 그러한 가장 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이 파산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 간제인은 그 허위 표시에 따라서 A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3자에 해당한다. 못하네요.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파트는 이 파산간제인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또한 이 파산간제인이 선의여야 되잖아요. 선의자 3자가 대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한 통정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간제인은 이 파산재단에 있는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1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선의이면 10명의 파산 채권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선이면 다 선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문에 많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아주 목이 메어서 다시 시작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이 지문 우리는 선의의 제3자를 공부하고 있고 처음에 3자, 제3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따졌는데 이 파산 관제인은 이 선의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전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선이면 다 선의이다. 이 파산 관제인은 선의로 다루어진다라는 것까지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선의 제3자에 당사자나 본인 그리고 포괄승계인. 우리 포괄승계인은 거의 당사자입니다. 상속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에 거의 준하는 사람들이 포괄승계인입니다. 자, 그리고 대리인, 대리행위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대리인이나 우리 시험법인은 아니지만 대표기관, 즉 법인을 말씀할 때 그 대표가 있는데 그때 허위 표시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법인, 이 본인이나 법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대리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법률 행위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이 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갑, 을, 병. 그래서 을이 대리인일 때 이러한 대리 행위를 하는 효과만 갑에게 기속될 뿐이지 처음부터 갑, 을, 병. 갑이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데 처음부터 법률 관계 속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새로운 법률 관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포괄승계인 중에 상속인, 상속인은 본인하고 같다고 보시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닌 이 1번 파트는 거의 당사자 내지는 처음부터 법률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마찬가지인데 약간 분류를 따로 했어요. 허위로 체결된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 공부하게 됐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그 수익자 내지는 제3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제3자란 표현이 딱 들어가니까 마치 제3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우리 애초에 당초부터 법률관계에 맺어진 제3자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보험계약이라든지 뭐 이럴 때 갑과 을이 제3자한테 그 수익을 이렇게 효과를 기속하는 그런 계약이 있거든요. 그때 제3자랑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또 저당권의 가장 포기시 기존에 벌써 정답 유출이 되네요. 후순위 저당권자. 제한 물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에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권자. 이미 기존부터 저당권으로 순위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벌써 내용 중에 기존에 기존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자 계속 포함시킬게요. 제3자 아니고 후순위 제한 물권자나 저당권자도 제3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넘어가 볼까요? 자, 다른 부분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가장 양수인에게 변제 전의 채무자. 변제 전이죠. 목이 메이네요. 설명드리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역시 병이 있는데 이 을이 채권자인 거예요. 채권자.
그래서 을이 갑한테 뭐 대금 채권이 있으면 이 갑은 채무자겠죠. 그래서 아까 임금, 우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과 비슷한 것 같네. 그래서 을이 병한테 이렇게 채권을 양도했는데 이게 가장 채권 양도인 거예요. 가장 채권, 거짓, 허위로 꾸민 채권 양도인데 을이 병한테 넘긴 건데 이 갑은 처음부터 애초 당시에 채무자였잖아요. 새롭게 이 관계 맺어진 게 아니잖아요. 을이 갖고 있던 채권이 병으로 가장해서 넘어갈 뿐이지 갑은 애초부터 있던 변제 전 돈을 채무를 다 이행하기 전에 채무자라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풀면서 자주 나온 지문들이 있으니까 그것 중심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전득자, 허위 표시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또 병이 있고 또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병에서 또 정으로 넘어갈 때 이 정이 선의이면 이 사람도 선의의 제3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라 생각하지 마시고 당사자 외 새롭게 맺어진 이걸 3자라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선의이면 역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는 겁니다. 한편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는 악의이라 할지라도 보호된다. 우리 언폐물의 법칙 배웠잖아요. 이 사례에서 만약에 병이 선의이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법률 관계는 이미 선의 제3자가 법률 행위에 효력을 받는 유효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병하고 새롭게 맺은 정의, 이 선의가 아니고 악의라 하더라도 병하고 정가의 새로운 법률 관계에서 정의 악의라 하더라도 보호가 됩니다. 왜? 여기서 언폐물의 법칙이 법리가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병에서 끝난 겁니다. 일단 그래서 병이 선의로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면 병하고 새롭게 계약을 맺은 정인 그게 이 통정허위 표시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보호가 된다라는 게 이 언폐물의 법칙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9.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래서 갑은 을한테 증여라는 은닉행위죠. 은닉 그리고 매매라는 가장행위 그리고 그 을은 또 병하고 이렇게 새롭게 또 계약을 맺고 토지를 매도했네요. 이렇게 자 우리 기억나시죠? 가장행위, 은닉행위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매매계약은 가장행위로 무효입니다. 지금 문제 지문은 이렇게 문제 지문인데 제가 해설을 바로 붙여놨어요. 처음 공부할 때 해설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풀다 보면 모르는 문제, 헷갈리는 문제만 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은닉행위는 유효합니다.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 을은 소유권자이고 병은 산악불문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디귿은 은닉행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은닉행위는 유효하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 되는 거잖아요. 을이 지금 이 은닉행위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법률 관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은닉행위로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 을하고 새롭게 계약을 맺은 병은 선의이든 악의이든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하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가장행위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을이 은닉행위를 기반으로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을은 또 새롭게 병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선악불문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리을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대. 자, 이건 이제 증여계약과 상관없이 매매계약이 가장계약이 있잖아요. 가장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다. 알지 못한 게 선의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된 거죠. 병이. 가실이 있더라도 우리 기억나십니까?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선의이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리을은 가장행위의 즉 통정허위 표시에서의 선의 제3자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가실이 있다 없다는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가실이 있더라도 선의의 제3자이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통정허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러분들이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틀린 거 딱 메모해 놓고 한씩 풀어볼게요.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맞죠? 합의, 양해, 통정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 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함기로 넘어가세요. 통정허위 표시 채권자 취소권 나오면 대상이 된다. 3번 지문.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정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틀렸죠? 매매만 무효이고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합니다. 앞에서 나온 문제 그대로 한번 또 나온 겁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3번에서 틀렸다라고 확신이 들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학습 시간이니까 다 하나씩 공부할게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확신이 들면 다음 문제 넘어가야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간제에 나왔네요.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5번 문제 풀어볼까요?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다른 건 틀렸다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아니죠. 양해, 합의 이런 말이 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정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또 나왔네요. 유효죠. 은닉행위는 유효입니다.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은 아닙니다. 제3자가 아닙니다. 대리 행위에서의 본인은 처음부터 법률관계, 삼면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새롭게 이 관계를 맺는 제3자가 아닙니다. 제8발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맞죠? 갑과 을, 즉 표의자와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 무효로서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되잖아요. 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민법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의 3자만큼은 누구든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보호가 되는 겁니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해당됩니다. 새로운 이해관계자죠. 가장소비대차 A란 사람이 B한테 돈을 빌렸고 그 A란 사람이 또 이게 이제 가장대차인 건데 이 대여금 채권을 또 제3자한테 선의의 제3자 이 양수인한테 넘긴 거죠. 그때 이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해당됩니다. 자, 계속 이제 3자 해당되냐 안 되냐가 나오는데 우리 7번 풀어볼까요? 같은 내용일 수 있으니까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않는 자. 1번 간다. 1번은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오케이, 해당되죠? 해당됩니다. 가장전세권의 저당권 기억나시죠? 해당됩니다. 파산선고, 파산간제 기억나시죠? 해당됩니다. 가장채무를 보증과 그 보증성 이행 보증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인데 채권의 가장 아까 제가 설명이 됐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갑, 을, 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채권 양도를 가장으로 했죠. 가장으로 했지만 이 갑, 채무자는 벌써 처음부터 이 사람끼리 처음부터 있었던 새로운 이해관계자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변제 전의 채무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제3자가 아닙니다. 또 풀어볼까요? 3자 해당 여부. 허위 표시에 대한 선의의 제3자 보호에서 제3자가 아닌 거 또 나오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해당되고 아닌 것이 있네요. 또 나왔네요.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의 채무자. 나머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나머지는 해당되겠죠.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 또 나왔죠. 저당권 설정자, 예금 채권을 양수한 자,
대금 채권의 양수인 압류 채권자 다 해당되는데 이 2번 같은 경우는 변제 전 채권 양도 이전에 채무자였던 겁니다. 한 문제만 더 풀고 차고로 넘어갈게요. 또 나온 거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 제3자 해당하는지 여부. 근데 같은 그 지문들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박스 문제인데, 박스 문제 이렇게 박스 해당한 자를 모두 고르라. 이런 문제 살짝 난이도가 있는 거죠. 5가지 그 객관식 지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과 틀린 것이든 옳은 것이든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이것은 모두 고르든지 모두 틀린 걸 고르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자, 일단 풀어볼게요. 제3자 해당하는 자입니다. 기업, 파산간쟁 이제 바로 풀 수 있겠죠. 자, 니은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기억 니은 해당됩니다. 그리고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 인수자.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잠깐 앞으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 여러분이 그 이행인수, 계약인수 채권법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 공부하면 또 머리가 아프잖아요. 일단은 이런 지문이 나오면 제3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암기로 넘어갈게요.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키포인트는 계약 인수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계약을 인수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다. 그래서 계약 인수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너무 계약 인수, 이행 인수 들어가지 마시고 계약 인수자는 제3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단순 암기.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계약 인수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 정도 문구는 외우실 수 있을 거라 봐요. 강사님이 통정허위 표시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제3자 여부 따질 때 계약 인수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만큼은 단순 암기로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다 풀어봤고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여러분하고 학습이 된 겁니다. 자, 다음은 차고입니다. 차고 중요하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차고를 많이 겪게 되는데 이 차고로 인한 의사표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정허위 표시 차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니까 함께 공부해 보고 꼭 득점 포인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지문 법조문 읽어볼게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키포인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가 당연 취소가 아니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비진의 표시나 통정허위 표시나 착오는 선의의 제3자한테 다 대항하지 못하네요. 하나로 공부하면 일석삼조가 되겠습니다. 자, 의의, 표시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 표시 행위에 의해서 추단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으며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가 그 거짓말하는 경우를 알게 되면 비진의 표시이고 이렇게 모르면 착오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데 이러한 것을 비진의 표시라 한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착오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착오. 인적 판단 기준, 이런 취소권 우리가 공부할 때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해야만이 무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요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요건과 효과, 원인과 결과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착오로 인한 취소를 하려면은 이러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인적 판단 기준은 표의자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당연히. 자, 또 대리행위 나오네요. 대리인에 의한 계약에서는 대리인의 계약에서는 그 판단할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당연한 말이죠. 대리행위에서의 대리인을 기준으로 착오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시간적 판단 기준은 법률 행위를 할 당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95% 이상은 법률 행위를 할 당시가 대부분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의
요령, 노하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요건을 따져볼게요. 이건 이제 판단 기준이었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 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거, 우리 판례까지 검토했을 때 주관적이고 객관적, 이중적 기준설이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이란 것은 나 말고 모든 사람들, 보통의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 우리 판례는 경제적 불이익까지 고려하고 손해가 없으면 착오와 취소가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경제적인 이익까지 따진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손해가 없으면 굳이 착오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심사 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가압류가 되었는데 이를 모르고 보증할 경우 그 가압류가 결국은 허위로 부당하게 발령되게 밝혀졌다면 이러한 뭐라 하죠? 보증했다라는 행위는 보증은 행위를 한 거죠. 이것은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왜? 이게 가압류가 결국은 부당하게 발령된 것이라서 효력이 없다 보니까 그 가압류 효력이 없는 거니까 보증해도 손해가 없다는 거죠. 자, 문제 질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표의자가 뭐 착각을 일으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착오 취소까지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자, 주관적 현저성. 아까는 그 표의자의 입장에서 제3자들이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좀 큰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고, 이 주관적 현저성은 보통 법에서 이 주관이란 말은 그 표의자를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표의자가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의 중요한 것이다. 표의자 입장도 서보는 거죠. 결국 판례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는 그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쫓아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되는 판례들이 쭉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풀면서 다시 또 확인해 볼겠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사람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들. 예를 들면 보증인이 주체무자에 대해서 착오하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되겠죠. 또 재건축 설계 의무 계약에서 건축사 자격이 없었던 것. 핵심만 따지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잘못 착각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겠죠. 보증인이 보증을 쓰려고 그랬는데 주체 채무자를 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중요 부분 해당됩니다. 또 이런 설계 의무 계약을 맺었는데 건축사 자격이 없다라는 교수하고 계약을 맺었더라면 애초에 이 자격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계약을 안 했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고 자주 나온 지문, 토지의 성질,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예를 들면 토지의 1500평 중 500평이 하천인 거죠.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죠.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거의 몇 프로입니까? 한 30% 이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돼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명 날인의 착오, 문서를 잘못 읽거나 다른 문서로 착각한 경우, 연대 보증을 보통의 보증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에 관한 착오,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 양도소득세 적게 나오네? 안 나오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부과되는 거라면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이건 공무원의 잘못이잖아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를 해버렸네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 25회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 경우 우리가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 중요 부분이 아니나를 분별하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오표시 무효 우리 많이 배웠는데 이건 뭐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예를 들면 갑이, 을이 36번지 다 서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37번지로 계약했으면 이건 오표시잖아요. 36번지를 37번지로 잘못 표시한 것일 뿐이고 실제 갑과 을은 36번지로 합의된 거잖아요. 이럴 땐 오표시 무효 원칙이 적용됩니다. 36번지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살짝 지울게요. 그 면적, 시가가 나오는데 이 면적 부분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약간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뭐 지분이든 뭐든 근소한 부분으로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면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적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만 시가. 자, 부동산 매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기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할 수 없다. 다만 매매 대금이 정당한 평가액보다 무려 85%나 가다하게 평가되어 가격 차이 정도가 현저하다면 매수인에 해당하는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착오가 없었다면 그런 가격으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 시가 부분이 가끔 종종 질문에 나오는데 이러한 뭐 착오뿐만이 아니라 시가는 우리가 거래 자유, 어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시가는 이 정도면 시가를 올릴 수도 있고 또 시가를 뭐 두 배, 세 배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기 강박할 때도 배우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가를 부풀리는 것들은 그때도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다 이해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시가 부분 관련해서는 폭넓게 이해한다. 다만 이런 내용들 그러한 가격으로 현저하게 가격 차이 현저한 정도가 나면은 그때는 명백하기 때문에 중요 부분 착오가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외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가에 대한 착오는 취소할 수가 없는데 특별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지금 착오 취소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착오 취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 부분이었습니다. 중요 부분이 있어야 될 착오가. 자, 두 번째는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자, 헷갈리지 마시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지만 중과실은 없어야 된다. 큰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는 거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거. 아니, 큰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태클을 거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이게 큰 실수죠. 현저한 실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판례는 표의자가 각 분야의 전문가에 해당하는 세무사나 부동산 중개업자 설명 등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표의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당연하죠. 표의자가 매수인이 세무사, 감정평가기관, 중개업자 말을 들었다면 그 전문가 말을 믿고 다른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과실이 없다. 반면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 당연하죠.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건축 부지를 알아봤을 때 관할관청에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이행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걸 알아보지 않은 것은 그 표의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으면 원칙이나 상대방이, 자,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요. 야, 이러면 문제 있는 거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원칙은 이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과실이 있는데도 이 부분 상대방이 이 중과실을 이용한 거예요. 중과실을 이용해서 법률상 효과를 얻게 되었다면 이 상대방은 문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경우까지 이 상대방을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중과실을 한 표의자도 보호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사례가 나오는데 미래에셋증권의 직원이 거래 당일 쭉 나오다가 실수로 0.8원으로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0원으로 잘못 입력했는데 상대방이 얼른 그 주문자 착오로 생긴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이해되시죠? 분명히 그 미래에셋증권의 직원은 큰 실수를 했는데 이걸 알고 이용해버린 거잖아.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주식 거래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이유가 없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게 지문으로 나오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할 수 없다. 아니죠. 할 수 있답니다. 결국은 다 OX 지문이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은 쭉 막 읽다가 뭐 하다 보면 이런 키워드 정도 착오해서 상대방 알고 이용 실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한 1회도 2회도 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객관식 지문의 마지막 키포인트잖아요. 결국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 없다,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은닉행위는 유효다, 가정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결국은 주어와 서술어로 결국 문제가 풀어지게 되거든요. 자, 중대한 과실이 있고 없고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 사례인데 아까 나왔던 거 공장 경영, 관할권청을 알아보지 않는 과실은 중대한 과실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해되시죠?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중개업자가 소개해 준 경우죠. 중개업자 잘못 소개했기 때문에 이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고 중개사나 전문 이런 인력의 도움 없이 자기가 해야 됐던 경우가 있더라면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아닌 경우. 자, 이 부분 문제를 풀어볼게요. 취소권 배제 사유가 없을 거, 백구전 임의규정. 여러분, 임의규정은 우리가 강행규정 공부했죠. 강행규정, 그 다음에 합의, 그 다음에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것은 안 되고 강행규정이 1순위입니다. 하지만 임의규정은 합의가 더 우선인 거예요. 2순위, 3순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백구전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봐서 야 우리 서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권 행사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계약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특약을 통해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기의 착오, 지금부터는 이제 착오의 유형들이에요. 우리가 착오의 요건들이 있었잖아요. 취소 착오의 요건들은 중요 부분에 해당돼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착오의 유형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의 착오 별표. 자, 동기는 갑이란 사람이 을하고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갑의 어떤 속생각이 동기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다 보면 이렇게 표시 행위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 표시 행위로 추단되는 갑이 이 토지를 사려고 하는 거구나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토지를 살려는 이유, 우리 그 반사회적 법률 행위, 만약에 어떤 건물을 살려고 했던 이 동기가 뭐 도박 이런 용도로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도박 하려고 했던 이 동기까지는 굳이 우리 법률행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그 속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가장 중요한 원칙, 취소되지 않습니다. 동기의 착오까지 상대방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유효다. 그렇지만 이게 원칙이에요. 단 왜? 자,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그래서 표시된 동기가 법률 행위 내용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땐 착오가 됩니다. 또 하나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 자 상대방에게 표시됐어요. 그 동기가 표의자가 표시했고 아니면 두 번째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네요. 이럴 경우에는 취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판례 사례를 볼게요. 뭐 기속 재산인 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 뭐 이러한 관계 공무원이 동기를 제공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키워드가 뭔가 제공했다, 유발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터잡아서 공무원이 알려준 거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증여할 의사가 없었겠죠 사실은. 그래서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매매 토지의 20-30평 정도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의 말에 매도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 자, 이 중개인의 말을 믿고 계약했었는데 매수인이 알고 보니까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무려 30%가 도로에 편입된 경우 이 경우는 역시 중개인에 의해서 이 착오가 유발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공무원
이렇게 중개원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들 동기의 착오도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상의 착오. 지금 우리가 착오 유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표시상의 착오는 뭐 100달러라고 쓰려다가 10달러 잘못 쓴 경우라든지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이 난다는 착각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의 서명이라든지 표시를 했는데 어떤 그 표시상의 착오가 있는 거죠. 잘못 표시하거나 어떤 서명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에 착각에 빠져서 잘못 또 표시하거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너무 깊게 안 들어갈 파트이긴 하지만 하나만 공부할게요. 전달 기간의 착오.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를 전달 기간으로서의 사자가 잘못 전달된 때에는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가 될 뿐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자, 여기서 뭐 어흥하는 사자도 아니고 죽음의 사자도 아닙니다. 이 갑이란 사람이 서신, 우편물을 상대방 을한테 보내야 되는데 갑이 을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 우편물을 다른 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는 완성되어 있는 거죠. 의사표시는 완벽하게 법률행위 내용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주소지만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 것뿐이잖아요. 그럴 땐 의사표시는 오케이, 다만 도달이 안 된 것뿐이잖아요. 이건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리행위에서의 착오 판단은 대리인 기준이다. 자, 그리고 내용의 착오,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다. 이러한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 거예요. 자, 입증 책임. 이 동기의 착오라든지 뭐 법률의 착오는 또 문제 지문 하긴 할 테니까요. 이 정도만 넘어가고요. 입증 책임 좀 중요하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 중요 부분. 우리가 법률 요건 공부했잖아요. 이 중요 부분하고 1, 2, 중대한 가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 즉 갑이 표의자라면 을한테 어떤 법률 행위를 했죠. 법률 행위를 했는데 나 이 법률 행위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어. 이걸 갑이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취소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 당연한 말입니다. 나 미안해. 나 정말 중요한 부분에 착각이 있었어. 착오가 있었어. 나 취소할래. 그럼 중요한 부분이란 걸 당연히 입증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 법률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즉 효력을 부인한단 말은 뭐냐면 취소를 하게 되면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결국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효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법률 행위가 쭉 나갈 수 있었는데 그대로 효력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 효력을 부인하는 거죠. 이 표의자가. 자, 두 번째, 중대한 가실.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표의자 상대방이 입증하여 취소를 저지하는 거죠. 역시 당연한 겁니다. 갑이 막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해서 막 취소하고 싶어 해요. 이럴 때 그 을이 당신한테도 중대한 가실 있었어. 중대한 가실. 그래서 중대한 가실 있으면 취소를 못 하잖아요. 아니 갑한테 중대한 가실 있었어요. 라고 을이 주장하는 거죠. 그걸 입증 책임을 지면서 이 갑을 취소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 표현을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을 원하는 자, 즉 상대방이죠. 아까처럼 1번 취소를 막 주장한 사람을 태클 거는 거예요. 효력 발생을 원하죠. 취소가 안 되면 효력이 계속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효력을 그대로 발생하기 원하는 자, 즉 취소를 막고자 하는 상대방이 중대한 가실을 입증 책임지는 겁니다. 자, 문제 지문. 표의자의 중대한 가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 효력을 부인한 자가 증명해야 된다. 아니죠. X입니다. X. 중대한 가실 여무는 효력을 원하는 자죠. 효력을 원하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효력 발생을 그 효력 발생이라는 게 무효를 발생하기를 원하는 사람, 취소권을 발생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해 보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읽다 보면 역시 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입증 책임 이런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소송을 배우다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취소권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이 중요한 부분을 주장해야만이 취소권의 요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을 못 지면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착오의 효과 우리 공부했습니다. 취소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무효와 취소 공부할 때 알게 되겠지만 당연, 무효,
아닙니다. 당연, 취소 아닙니다. 취소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전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당연하죠. 유효합니다. 취소하기 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유동적 유효라 그래요. 왜?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유효는 유효인데 유동적 유효다. 쭉 유동적 유효인데 취소라는 이 취소가 되면은 취소 딱 되면 유효하다가 이때부터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든요. 됐죠? 유동적으로 유효가 되다가 취소라는 행사를 하게 되면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가 돼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됐죠? 취소를 공부하면 무효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유동적 유효인 상태에서 취소가 되면 그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예에는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 아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잖아요. 우리 배웠던 내용입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에서 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 상태는 유동적 유효인 상태고 취소권이 행사가 되면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럼 취소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원칙 무효이지만 새롭게 법률 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말이 뭐죠?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을 병으로 매매된 경우 갑이 착오를 이유로 상대방 의결에게 계약을 취소하여도 선의의 제3자, 정말 진리죠. 이제는 계속 나오는 말, 선의 제3자에게는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선의, 가실은 아닙니다.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가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가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선의 제3자라면. 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아까 예를 들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갑이 착오 취소를 했어요. 그럼 화가 나죠. 을은 취소됐으니까 그 법률 행위가 다 허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을이 갑한테 야, 너 손해배상 책임져. 불법 행위 아니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죠. 민법에서 우리 보호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묻지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판례는 혹시나 이 갑이 선의의 경가실, 가실이 있어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실이 있어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법 행위를 평가할 수 없다고 하고, 자, 문제 지문은 경가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아닙니다. 착오 취소는 합법하고 적법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 아닙니다. 적법 행위이니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우리 스문불합이 우리 예전에 그 착오를 공부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설명한다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갑과 을은 을 소유의 토지를 뭐 X 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 잘못 기재했다. 아까 지번수를 잘못 표기한 거나 계약서에 X 토지를 Y 토지 잘못 표기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오표시 무예의 원칙. 이건 착오가 아닙니다. 원칙. 착오가 아니다. 표시만 잘못한 것 뿐이잖아요. X 토지로 계약하고 싶었는데 Y 토지로 서류상에 잘못 표시한 것 뿐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X 토지에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지문이죠. Y한테 성립하지 않고 뭐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착오 자체가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그 가장행위, 은닉행위처럼 우리 그 법리 이해했잖아요. 이 오표시 무효 원칙은 잘못 지번을 표시하거나 잘못 토지를 계약서에 실수로 표시하거나 이건 착오가 아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아까 X 토지로 서로 X 토지로 알고 있었고 Y로 잘못 표시한 것이면은 갑과 을의 의사는 합치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갑과 을은 이렇게 X 토지로 합의된 것입니다. Y 토지로 잘못 표시된 것일 뿐입니다. 자, 착오의 법리 적용 범위가 있는데 모든 사법상의 법률 행위에 적용됩니다. 자, 예외적인 경우는
신분행위나 또 거의 매일 나오는데 공법상 행위나 소송행위.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아무튼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모든 것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공법행위는 엄격한 절차고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국가랑 사인 간의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착오로 취소할 수 없게끔 하는 겁니다. 그 소송행위도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했는데 저 착각을 일으켜서 취소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팁을 드리면 신분행위나 뭐 공법행위, 소송행위 나오면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또 자주 나오는 파트. 하해계약이 있어서 착오의 문제. 하해계약은 그 계약으로서 특수성으로 인해서 하해계약은 그 갑과 을이 나와가지고 하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특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 하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아니, 하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했어. 근데 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이 하해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해 계약의 목적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하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하여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당사자 자격, 그 상대방의 자격이나 그 하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그 사항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쌍방이 나와가지고 하해 계약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가 없고 그 상대방의 자격이라든지 그 분쟁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갈까요? 시간이 꽤 길어지는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빠르게 공부하겠습니다. 착오와 사기,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그래서 착오와 사기, 착오와 담보 책임인데 다 경합이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문제 지문이 나오게 되면 지문에서 풀게 되겠지만 어떠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우리 민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또 지지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다른 어떤 그 법률 규정하고 결합이 되었을 때 각각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착오와 사기가 경합할 때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착오와 담보 책임이 별개 제도로 각각 선택할 수 있다. 자, 문제 지문 볼게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하자 담보 책임을 배운 건 아니지만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보 책임하고 취소권이 착오 취소 부딪혔을 때 이게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은 나 저 취소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돼요 하면서 취소권 성립할 수 있다. 좀 말이 길었지만 담보 책임의 착오가 각각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쉽게 암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유명 화가의 그림을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원래 담보 책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아예 가짜 그림 판명됐을 때 매수인이 이거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어요 하면서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매매계약으로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의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무효의 효과의 가장 큰 효과는 뭡니까? 바로 부당이득 반환이죠. 자, 착오와 해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까 사기 강박과 착오의 어떤 선택적 행사 그리고 착오와 담보 책임 다 행사 가능한데 착오와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다 읽어볼게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급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해제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계약 해제 이후에 법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해제가 되면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착오를 이유로 착오는 무섭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서 너무 지저분했네요.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하여서 취소권의 효과가 뭐죠? 이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인한테도 어떤 원인 제공, 계약 해제를 하게 된 원인 제공 당사자인데 그럼에도 더 강력한 무기인 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제 또 공부하다 보면 계약법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겠지만
취소권이란 절대 무기가 또 매수인한테 있었던 거죠. 자, 문제 지문이 많이 나왔네요.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할 수 있다. 오케이. 문제 지문입니다.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또 계속 나오죠. 이렇게 해제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 소멸한다? 아니죠. 그래서 해제 뭐 이런 말 나오면 착오 취소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같은 말 표현만 달리해서 나온 거죠.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표현입니다. 문제 한두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체크하시고, 자, 정답은 1번인데요.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을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갑과 을이, 갑의 진위는 X토지였잖아요. 그래서 X토지가 을로 갑과 합의가 된 거죠. 이 진위를 안 거죠. 그래서 Y토지라고 잘못 표시되더라도 갑과 을은 X토지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다 맞는 지문이겠죠. 이제는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아까 배웠죠. 상대방, 사람의 동일성, 법률에 관한 착오, 동기의 착오만 특수했을 뿐이지 이런 법률에 관한 착오, 시가, 경계, 어떤 현황에 대한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면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아이고 토지 현황을 잘못 알았네요.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말이 착오지 착각인 거죠.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분을 잘못 표시한 경우 오표시 무효 원칙입니다.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X토지를 Y표시 잘못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냥 실수 정도. 이게 좀 헷갈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냥 실수, 오표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착오란 말이 일상적 언어로 쓰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법 공부 중에 이 착오에 의한 취소와 좀 헷갈리게 만든 것 뿐이지 그냥 작은 실수였다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과 을은 당사자끼리는 합의 본 겁니다. X토지에, X지번에.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 이렇게 나면 상대방이 유발된 거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란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럼 입증 책임 벌써 나왔네요. 표의자의 중대한 가실은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갑과 을이 있으면 이 상대방입니다. 갑과 을이 법률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갑이 나 중요 부분에 큰 착오가 있었다라고 취소할 때 갑이 주장하는 거고, 반면에 취소권 행사하려는 갑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 즉 이 효력을 계속 원하는 이 을이 상대방이 바로 중대한 가실을 입증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효력을 계속 원하는 자죠. 원하는 상대방이 이렇게 증명해야 됩니다. 2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동기의 착오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중요 부분에 착오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한번 없는 것은 아니다니까 한 번, 두 번 꼬았잖아요. 중요 부분 착오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중요 부분 착오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동기의 착오 나오면 유발된 경우, 표시된 경우 이런 말들이 동기의 착오에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고, 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한번 꼬았으니까 헷갈리는데 중요한 착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착오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법이 쓰는 것 같은데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왜? 아까 기억나시죠?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한 주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4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해지한 후라도 어쩌라고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나온 지문,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이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쭉 나오는데 아무튼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O표시 무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O표시 무의 원칙 참 많이 나오죠. 자, 또 풀어볼까요? 4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또 나오네요.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쭉 읽어보면 무효로 할 수 있다. 맞죠? 우리 해제한 후라도 취소권 행사하고 무효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지문. 그럼 이렇게 1번이 정답이면 확신을 가지고 다음 문제로 가야 됩니다. 1번 문제 풀고 나서 헷갈리고 2번, 3번, 4번, 5번 풀다 보면 시간만 흘러가고 더 헷갈리다 보니까 자꾸 또 오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면 믿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십시오. 그래도 지금 공부 중이니까 2번, 3번, 4번, 5번 읽어볼게요.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로 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 아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착오 취소는 적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아닙니다. 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없습니다. 키워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부한 양은 많았지만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공부를 많이 이해시킨 것 뿐이지 계속 같은 패턴의 문제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풀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우리가 중대한 과실 나왔고 이 착오를 알고 이용 기억나시죠? 이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으면 나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던 표의자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있다. 또 입증 책임 나오네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누구? 중대한 과실 상대방이 입증 책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효력 원하는 자, 그 효력이 지속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됩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그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입증을 책임을 지면서 취소권을 저지하고 막고 지금 있는 이 법률 행위가 그대로 효력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고 중요 부분은 내가 취소하고 싶은 그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착오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사기 강박을 공부할 건데요. 어제 오늘 배웠던 통정 허위 표시라든지 착오는 굉장히 중요한 빈출 지문이 많이 나오는 공부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조해하지 마시고 2회독, 3회독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뭐 선의자, 3자, 물권 계약 다 공부하게 되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조했던 뭐 계약 인수, 선의 3자에 해당되냐 여부 따질 때 계약 인수라든지 또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이 된다라든지 몇 가지 정도만 좀 암기, 좀 키포인트로 좀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사기 강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